여기 발트의 연안의 작은 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가 손을 잡고 거대한 무기로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뜬금없이 한국산 K9 자주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최근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조정하면서 발트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었어요. 제 이름은 아스카르이고 카자흐스탄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알마티의 분주한 시장이나 광활한 초원에서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촬영하곤 하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저는 북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 와 있어요. 군사훈련을 촬영하러 온 거예요. 익숙한 작업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가까운 나라들이 K9 썬더 자주포라는 큰 무기를 함께 사용하며 훈련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총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기계로 멀리까지 발사할 수 있는 무기예요. 훈련장을 바라보는데 정말 멋진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작은 집만한 K9 자주포들이 나인나는 숫자 모양으로 줄지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점입기 게임을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연필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로요. 그 주변엔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군인들이 서 있었는데 모두 NATO 병사들이 입는 것과 똑같은 위장복을 입고 있었어요. NATO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나라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배치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강하고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메시지는 동쪽에 있는 큰 이웃, 러시아를 향한 것이었죠. 러시아와 이 나라들은 항상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어서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서 이 사진이 말없이도 이야기를 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밀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단결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전히 바람은 세게 불었고 카메라를 잡은 제 손가락은 점점 얼어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군인들과 그들의 거대한 무기들은 마치 방패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자기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기 서 있었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군인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몇몇은 아주 젊어 보였어요. 마치 고등학생을 갓 졸업한 사람들 같았어요. 또 다른 군인들은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 모두의 눈에는 같은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한 에스토니아 군인이 저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군인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그를 이 추운 들판에 이 거대한 기계들과 함께 서 있게 만든 건 무엇일까 하고요. 사진을 더 찍으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건 단지 총이나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작은 나라들이 힘을 모아 때론 무서운 세상에서 자신을 좀 더 안전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저희 집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죠. 저희도 나름의 걱정과 문제가 있지만 여기 와서 보니 시야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곳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의 군인들은 제가 평소에 찍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자주포의 금속은 그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진중함을 동시에 담아내려고 사진을 몇 장 더 찍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중요한 걸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군사훈련을 촬영하러 왔지만 서로 단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작은 나라들이 함께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카메라를 챙기면서 군인들이 자주포를 다시 보관소로 옮기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내일 또 훈련이 이어질 테고 저는 그 모든 걸 다시 촬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이번 작업을 통해 용기, 단결, 그리고 함께하는 힘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손에 쥔 채로 서 있었어요. 포 사격 훈련 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어요. 천둥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요란하게 울렸죠. 그러다 에스토니아에 대해 흥미로운 걸 알게 됐어요. 이들에게 K9 자주포는 단순한 대포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유와 생존을 상징하는 도구였죠.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예요. 현역 군인이 약 13만 명밖에 안 돼요. 큰 나라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많지 않죠. 하지만 이 K9 자주포 덕분에 그들은 훨씬 강해진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큰 일을 해내기 위해 아주 좋은 도구를 가진 것처럼요. 저는 군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자주포 주변에서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손놀림이 아주 자연스러웠죠. 무언가를 너무 많이 연습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도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랄까요? 그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담았는데 진지하면서도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경보음이 울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캠프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군인들이 이리저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상 전투 상황을 진행 중이었어요. 적이 실제로 공격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했어요. 천천히 걷고 있던 군인들이 이제는 빠르게 뛰었어요. 그들의 얼굴도 달라졌어요. 아까는 평온해 보였는데 이제는 걱정스러워 보이면서도 한층 더 집중된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들을 지켜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카메라 너머로 군인들이 자주포의 포탄을 장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주포는 엄청나게 큰 기계라서 팀워크가 필수예요. 몇몇 군인은 자주포가 발사하는 커다란 포탄을 나르고 있었고 다른 군인들은 명령을 외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죠. 그때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자주포가 발사될 때 나는 소리는 단순히 큰 게 아니에요. 그 진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봐라. 내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거대한 북 옆에서 누군가가 세게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 군인들은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그냥 공포 영화를 보고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언제든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폴란드에서 온마렉이라는 젊은 군인을 봤어요. 그는 에스토니아 군인들과 함께 훈련 중이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강하고 또렷하게 팀원들에게 명령을 외치고 있었어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가 뛰는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가상 공격 상황이 점점 심해졌어요.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군인들은 상황이 실제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그들의 협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려고 계속 셔터를 눌렀어요. 카메라 너머로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에는 단순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집, 가족, 그리고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이렇게 한 가지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건 참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을 곱씹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수호자였어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제 나라, 카자흐스탄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평화를 원하잖아요. 자주포 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공기 중에는 마치 큰 축제 때 터지는 불꽃놀이 냄새 같은 게 났어요. 하지만 이건 축제가 아니었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팀이 하나씩 자주포를 발사할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며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이 제가 느꼈던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이 군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사진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제 사진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훈련도 마침내 끝났어요. 군인들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뿌듯해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들은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다봤어요. 오늘 하루 동안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날 저는 특별한 걸 봤어요. 그냥 큰 기계나 시끄러운 소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헌신을 봤죠. 그날 밤 사진을 다시 보면서 저는 뭔가 변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저 군사훈련 사진을 찍으러 왔지만 떠날 때는 훨씬 더 많은 걸 얻어간 느낌이었어요. 함께 서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이건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었어요. 해가 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캠프에 깔렸어요. 저는 손을 비비면서 따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카메라는 목에 걸려 있었고 하루 종일 촬영하느라 익숙해진 무게가 느껴졌어요. 멀리서 불빛이 깜빡이는 캠프파이어 쪽으로 걸어가자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폴란드 포병들이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불꽃이 타는 소리와 섞였어요.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아직 이곳에서 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보자 손을 흔들며 불러줬어요. 헤이, 아스카르. 여기 와서 같이 앉아요. 그중 한 명이 외쳤어요. 그건 마렉이라는 병사였어요. 우리가 훈련 중에 만났던 젊은 군인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초대에 감사했고 따뜻한 불가로 다가갔어요. 통나무에 앉자 마렉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건네줬어요. 이거요. 이걸 마시면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차가운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니 뜨거운 열기가 손끝에 스며들었어요. 고마워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면서 말했어요. 차는 강하고 달달했어요. 긴 추운 하루를 보낸 뒤라 딱 필요한 맛이었죠. 잠시 동안 저는 그냥 앉아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농담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폴란드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했는데 가끔 서로를 위해 번역을 해야 하기도 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K9 썬더 자주포를 조작하면서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친구들끼리 모여 웃고 이야기하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닥불이 타오르며 밤하늘로 불꽃을 흩날렸고 불빛과 차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지면서 추위를 서서히 물리쳤어요. 얼마 후 마렉이 저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스카르, 오늘 좋은 사진 좀 찍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K9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마렉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마렉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때 싸우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분이 그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모두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폴란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저는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학교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배웠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연결고리에서 듣는 건 느낌이 달랐어요. 마렉은 계속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에스토니아에서 함께 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어요. 그때는 단지 연합을 꿈꿨을 뿐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폴란드 사람, 에스토니아 사람, 그리고 당신처럼 카자흐스탄 사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어요. 저는 모닥불 주위를 둘러보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금 봤어요.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이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함께였어요. 맞아요. 제가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다른 병사 야쿱이라는 나이 든 남자가 말했어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계속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K9 자주포에 대해 생각해봐요. 한국에서 온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주포에 대해 배웠던 게 기억났어요. 야쿱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전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황폐했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사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이건 마치 하나의 순환이에요. 또 다른 병사 토마슈가 덧붙였어요. 나라들이 서로 돕고 함께 강해지는 거죠. 모두 잠시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한 말들을 곱씹으면서요. 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또 한 번 불꽃을 밤하늘로 흩날렸어요.
얼마 후 마렉이 다시 말했어요. 아스카르, 내가 처음 군대에 입대했을 때 많이 무서웠어요. 우리 역사와 침략, 전쟁에 대해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른 나라 군인들과 함께 일하고 먼 곳에서 온 동맹국들의 장비를 쓰면서 이제는 좀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합이 강하게 만드는 거죠. 정확해요. 마렉이 답했어요. 큰 무기를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밤이 깊어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병사들은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카자흐스탄에 대해 묻고 제가 사진작가로서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우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가끔은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해 설명이 필요하기도 했죠. 그 모닥불 옆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제가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정의 이야기였고 나라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서 있는 이야기였어요.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죠. 불이 점점 사그라들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텐트로 향할 때 저는 하루의 시작과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으로서 긴장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여기에 왔지만 이제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들을 생각했어요. 분명 좋은 사진들이었어요. 강력한 기계들과 활동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 이 불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는 순간들이었어요. 내일 저는 다시 K9 썬더가 작동하는 모습을 찍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군사 훈련만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연합의 이야기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서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말로 전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카메라 장비를 정리할 때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번에 군사 훈련을 기록하는 사진 기자로 왔는데 사진 그 이상을 담아가게 됐어요. 저는 가까운 바위에 앉아 에스토니아 훈련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멀리 K9 썬더 자주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거대한 기계들은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건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강력한 무기나 군사 훈련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바로 회복력에 관한 이야기죠. 어려운 시기에 국가들이 어떻게 힘을 합치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뜻밖에도 이 이야기는 한국과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어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한국은 전쟁으로 찢겨나갔죠. 그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멋진 기술 제품이나 인기 있는 K-팝만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K9 썬더 자주포가 그 완벽한 예시예요. 단순히 큰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이제 한국은 에스토니아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과 그 발전을 나누고 있어요. 어젯밤 모닥불 옆에서 만난 폴란드 병사 마렉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줬죠. 그때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가 적이었어요. 서로 반대편에서 싸웠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함께 훈련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병사들이 또 하루의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어요. 각 나라마다 개별적인 힘을 하나로 모아야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위협에 맞설 수 있게 되죠. 저는 카메라를 챙겨서 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지나가는 저에게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병사들과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 한 무리의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병사들이 함께 K9 자주포를 장전하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매끄럽고 조율된 춤처럼 보였어요.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확연히 느껴졌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곳에서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 사람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멀리 떨어진 땅에서 자신들의 기술이 평화를 지키는 데 쓰이는 걸 본다면 분명 자랑스러울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됐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때 자주포가 쾅 하고 발사되는 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포탄이 하늘로 높이 날아가 멀리 있는 나무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죠. 그 순간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됐어요. 이 병사들은 그냥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 필요하다면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그 발사음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 외치는 소리 같았어요.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쳤다. 그리고 함께라면 강하다. 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에스토니아와 폴란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이건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 고향인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나토에 속해 있지 않지만 우리도 큰 이웃들과의 문제로 고생한 적이 있죠. 이런 작은 나라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니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도 이웃들과 더 가깝게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가 질 무렵 저는 마지막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황금빛 햇살이 K9 자주포를 반짝이게 했고 병사들의 얼굴은 긴 훈련을 마친 뒤에 피곤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사진작가로서 해야 할 일은 단지 이 거대한 기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정신을 담는 거였죠. 그날 밤 사진을 편집하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물론 발사 장면이나 병사들의 역동적인 모습도 많이 찍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은 작은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폴란드 병사가 에스토니아 동료의 장비를 손봐주는 모습이라든지 식사 시간에 텐트 안에서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장면 같은 것들이었죠. 이 사진들은 협력의 이야기를, 평화를 향한 공동의 희망을,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 일할 때 생겨나는 깊은 유대감을 보여줬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사진 이상의 것을 가져간다는 걸 알았어요. 각국이 함께 서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에스토니아, 폴란드의 교훈들 회복력, 연대, 그리고 발전의 교훈들이 어떻게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죠. 그리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희망이 생겼어요. 한때 적이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가까운 동맹이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출신이 어디든 조금 더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수백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숫자들만 바라보고 있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름은 제임스 카터고 그냥 숫자에 좀 능한식하고 출신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돈과 정치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얽히는지 분석하는 일을 해요. 이걸 경제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복잡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제 작은 사무실에 앉아 종이 더미와 텅 빈 커피잔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어서 시카고 스카이라인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는데 솔직히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제 마음은 이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 있어요. 제가 이토록 관심을 갖게 될 줄 몰랐던 두 나라,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요. 사실 제가 큰 일을 맡게 됐거든요. 지난주에 상사가 절 사무실로 부르더니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얘기했어요. 제임스, 그가 책상에 몸을 기대며 말했죠. 이번에 너의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하다. 미묘한 문제를 다뤄야 해. 트럼프 행정부 때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일이야. 전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방위비 분담금요? 그거 그냥 군사비용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하는 거 아닌가요? 상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제임스. 우리가 알아내야 할 건 그 이상의 의미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주일째 컴퓨터 화면에 눈이 빠져라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보고서를 읽고 숫자를 분석하고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갈수록 상황은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네요. 처음엔 단순할 줄 알았어요. 두 나라가 각각 얼마나 지출했는지 더하고 약속한 금액과 비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들의 문제예요. 멀리 떨어진 화려한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이 진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서서 서로를 지키고 군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음 달에도 일자리가 있을지 걱정하고 서울에 사는 가족들은 그들의 안전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한때는 서로 낯선 존재였던 두 나라가 이제는 위험할 때 서로를 돕겠다고 맺은 약속으로 이어져 있죠.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일처럼 느껴져요. 하나하나가 사실이거나 숫자이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발언이에요. 어떤 조각들은 딱 맞아떨어지는데 또 어떤 것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그의 목소리가 문장 속에서 튀어나오는 듯해요. 그들이 더 내야 해. 더 내야 한다고. 반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을 맞추면서도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공정하게 기여하고 싶지만 이건 너무 과합니다. 우리 국민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건 주한미군 4만 명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군인들이 아니에요. 미국이 동맹을 지키겠다는 상징이에요. 문득 그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혹시 그들도 이 모든 게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느껴질까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는데 저는 의자에 기대서 피곤한 눈을 비벼요. 숫자엔 자신 있었지만 이번 과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절 시험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일이 아니에요. 두 나라 간의 우정의 가치를 이해하는 일이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안보의 대가를 알아내는 일이며 고위층의 결정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헤아리는 일이에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와요. 얼마 전에 가족과 휴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가족들도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도 그 사진을 보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다시 힘이 나서 컴퓨터 앞에 앉게 되네요. 저는 그저 숫자에 능한식하고 출신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만 지금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 숫자들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삶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단순히 숫자만 계산하고 끝내는 건 안 할 거예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바로 그거니까요. 이 과제가 저를 얼마나 멀리 데려갈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과 제 위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땐 몰랐지만 이 여정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이건 친구 사이의 신뢰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 관한 거였어요. 한국과 미국은 오랜 친구 같은 나라잖아요. 가까운 친구랑 서로 돕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그런 관계요. 근데 지금 이 우정이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았어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내 점심값을 더 주지 않으면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서운하겠죠? 한국도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일을 계속하면서 이 협상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정부끼리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군인들이 가족을 걱정하고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내일도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평범한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와줄지 아닐지 두려워했을 거예요. 저도 점점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고 있는 것처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한국은 단순히 지도에 있는 먼 나라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처럼 학교 다니고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미국과의 우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까다로운 이웃이 있거든요. 바로 북한이요. 이건 마치 옆집에 괴롭히는 아이가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 힘센 친구가 곁에 있어주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더 많은 걸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문서를 읽을수록 한국 사람들 입장이 더 와닿았어요.
만약 제가 그들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나 군대, 협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과 안전,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였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항상 영화처럼 선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걸 위해 움직이지만 그게 항상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 더미에 둘러싸이고 컴퓨터 화면에서는 또 다른 정보들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저 자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큰 결정들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돈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결정들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건 스프레드시트 숫자들보다 훨씬 흥미로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숫자가 이렇게 큰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깊이 파고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진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책상에 앉아 수많은 보고서와 데이터 시트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커피는 몇 시간 전부터 식어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읽고 있던 자료에 완전히 몰두했으니까요. 거기 흑백으로 인쇄된 보고서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냥 이름 없는 직원들이 아니었어요. 엄마와 아빠, 형제자매들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일터로 나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 사람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그 한가운데 끼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들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갑자기 월급이 끊겨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멀리 떨어진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두렵고 화나고 무력감을 느끼겠죠?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자료를 읽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남자, 그냥 민준이라고 부를게요. 그는 자녀들을 조부모님 댁에 보내야 했대요. 더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거든요. 자녀를 먹여 살릴 돈이 없어서 보낸다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또 다른 노동자, 수연이라는 여자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부끄러움을 이야기했어요. 식료품을 샀거나 월세를 내기 위해서요. 그녀가 자존심을 억누르고 도움을 청해야 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그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겪는 진짜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제가 분석하고 있는 협상에서 비롯된 거였죠. 우리가 안정된 직장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식료품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청구서를 제때 낼 수 있다는 안도감, 뜨거운 여름날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작은 행복 같은 것들이요. 이제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해고당해서도 아니고 단지 두 정부가 돈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생각에 화가 났어요. 슬프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군사 전략이나 국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죠. 주한미군 병사들도 생각하게 됐어요. 약 4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건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규모잖아요. 이 병사들도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고향을 떠나 멀리 타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었죠. 만약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한다면요? 그건 단순히 정치적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병사들의 삶도 바뀌겠죠. 그리고 그 기지에 의존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국 노동자들의 삶도 송두리째 바뀔 거예요.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내린 결정이 단순한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로 끝나지 않았어요. 수천 명의 삶의 파급 효과를 미치는 일이었어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협상은 단순히 한미 양국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계의 한 중요한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었어요. 북한도 생각이 났어요. 바로 국경 너머에 있는 그 나라요. 남한 사람들이 그런 위협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해 봤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보호를 약속하는 존재였고 지지를 상징하는 힘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약속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협상이 정말 중요한 거였죠. 마음의 평화의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안보의 필요와 한정된 예산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보고서와 식은 커피에 둘러싸여 앉아있던 그 순간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제 일이 단순히 숫자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국제 정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게 제 일이었죠. 새로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제 보고서를 읽는 건 단순히 다른 분석가들이나 정치인들만이 아니에요. 그 결정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단순히 숫자를 정확히 맞추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숫자 뒤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제 몫이었죠. 시계를 보니 자정을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고 결심이 서더라고요. 민중과 수영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전해지도록 해야겠다고요. 큰 정치적 결정들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줘야 했어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으면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국제 협상을 예전처럼 보진 않겠다고요. 숫자, 정책, 협약 뒤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고위 관료들이 멋진 사무실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가 평범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요.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이 마쿠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겠죠. 만약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무서울까요? 화가 날까요? 배신감을 느낄까요? 저는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이사를 가야 할까요?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참 복잡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세상은 영화처럼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딱 나뉘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친구나 동맹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서로 의견 충돌을 빚을 수 있죠. 그리고 국가들끼리 다투는 건 친구끼리 비디오 게임 때문에 싸우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문제예요. 시간이 점점 늦어졌지만 계속 문서를 읽다 보니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어요. 한순간은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다가도 다음 순간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나라끼리 협력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일이더라도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구 반대편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국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노트북을 덮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 이성적인 판단이 이기게 될까? 아니면 일이 더 악화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부터는 국제 뉴스를 절대 예전처럼 가볍게 보지 못하리라는 거였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던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웠거든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조차 대부분 미국이 한국과 친구로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죠. 가끔은 어떤 걸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배우다 보면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딱 그 순간이 그랬어요. 저는 나라 간의 큰 합의라는 게 그냥 돈과 권력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잠깐 눈을 감고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봤어요. 그들은 북한 바로 옆에 살고 있으니까요. 북한은 종종 무섭게 행동하잖아요.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있는 건 단순히 보호 차원이 아니에요. 걱정될 때 옆에 든든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용기도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미군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실제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미국이 이 지역의 평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뜨고 벽에 걸린 지도를 봤어요.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 옆에 있는 한국은 참 작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죠. 태평양 건너 미국이 우리가 함께 할게 라고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꽤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착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두 나라 모두 이 우정에서 얻는 게 있죠. 미국은 긴장이 많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동맹국을 얻게 되고 한국은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경제나 문화 발전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문득 한국에 대해 아는 멋진 것들이 떠올랐어요. K-pop 음악,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삼성 같은 첨단 기술 회사들이요.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괴롭힘 걱정 없이 취미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다 미국 기지에서 일하던 한국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다는 기억이 났어요. 그때 얼마나 불안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걸 떠올리면서 깨달았어요. 지도자들이 돈 문제로 다툴 때 그 결과로 상처받는 건 실제 사람들인 거예요. 단순히 숫자나 서류가 아니라 가족과 집 그리고 꿈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서 바깥에 바쁜 식하고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은 각자 하루를 보내느라 국제협정이나 군사기지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런 큰 결정들이 사실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요. 우리가 그걸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요. 미국과 한국이 결국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인상안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죠. 두 나라가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 말이에요. 아래로 움직이는 자동차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큰 깨달음이 하나 떠올랐어요. 나라들 간의 협정이 단순히 냉정하고 계산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건 친구 사이의 관계와 비슷해요. 복잡하고 가끔은 힘들지만 중요한 거죠. 신뢰와 공통된 목표 그리고 같은 가치를 믿는 것에 관한 거니까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펜을 집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숫자와 딱딱한 사실들로만 보고서를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로자들, 군인들, 그리고 이 협정에 의지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요. 이 두 나라의 우정이 어떻게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중요한 걸 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일에서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결정이든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큰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설렜어요. 이제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였죠.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어려워도 친구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어쩌면 제 보고서가 사람들이 왜 이런 우정이 중요한지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제가 배운 걸 나눌 시간이에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협력하는 게 어떻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인지를 보여줄 시간이요. 그리고 이건 정말로 공유할 가치가 있는 교훈이에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예요. 15살이고요. 저는 러시아의 위대함에 대해 계속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 제가 보는 건 나라가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뿐이에요.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러시아, 제 고향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해 줄게요. 러시아가 강했던 때가 기억나시죠? 인구 1억 4,600만 명에 모두가 우리를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어요. 이 모든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됐어요. 그 전쟁이 모든 걸 바꿔버렸죠. 지금 우리나라는 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을 너무 빠르게 잃고 있어요.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는 걸 보는 것 같아요. 붙잡으려 해도 계속 흘러내리기만 하니까요. 우리 지도자들도 걱정이 많아요.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며 가족들을 유인하고 있어요. 첫째 아이를 낳으면 960만 원을 준다고 하고 둘째를 낳으면 추가로 125만 원을 더 준다고 해요. 마치 아기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막 낳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를 더 낳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무료 버스, 더 저렴한 주택, 세금 감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하고 있어요. 심지어 5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엄마들에게는 훈장까지 줘요. 믿을 수 있겠어요? 아이 많이 낳으면 영웅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쟁 때문이죠. 그 전쟁이 모든 걸 짓누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망가져가는 세상에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려볼게요. 한 작은 마을을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활기찼던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놀고 가족들이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고 젊은 커플들은 미래를 꿈꾸던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거리는 조용해졌고 공원은 텅 비어 있어요. 그 젊은 커플들은요, 대부분 사라졌어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 있고 여자들은 남겨져서 걱정과 기다림 속에 있어요. 제 동네만 봐도 그래요. 매일같이 느껴요. 예전에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들이 이제는 조용해졌어요. 정성 들여 가꾸던 정원들은 잡초로 뒤덮였고요. 마치 우리 동네에서 생명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숫자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050년쯤에 그리 멀지도 않은 미래조 러시아 인구가 7,400만 명에서 1억 1,200만 명 사이로 줄어들 거라고 해요. 엄청난 감소죠.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문제예요. 인구가 줄면 노동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공장도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은 물건을 만들지 못해요. 농장에서는 더 적은 식량을 생산하게 되고 학교에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해요. 모든 것이 점점 느려지고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되죠. 제 가족 안에서도 그런 걸 느껴요. 제 사촌 알렉세이는 예전에 큰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장에 있는 기계들 중 절반은 멈춰 있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계들을 돌릴 수가 없다고 해요. 알렉세이가 말하길 마치 거대한 기계가 천천히 멈춰가는 걸 보는 것 같다고 해요. 전쟁은 전장에 있는 사람들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죽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원래라면 가정을 꾸리고 커리어를 쌓아야 할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더 나은 기회를 찾으러 다른 나라로 가고 있죠. 이건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공기 중에 느껴지는 분위기, 사람들의 기분에 관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고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렵고 불안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러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항상 다시 일어섰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 쇠퇴를 멈출 수 있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 매일 거리를 걸을 때마다 더 적은 사람들을 봐요. 닫힌 가게들이 늘어나고 걱정에 찬 얼굴들이 더 많아져요. 마치 느린 속도로 재생되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런 장면이요. 우리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만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진짜 변화가 필요해요. 전쟁을 멈춰야 해요.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줘야 해요. 러시아의 미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보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걸 뒤집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거죠. 그렇지 못한다면 러시아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에요. 과거의 그림자 같은 나라로, 쇠퇴하는 나라로 말이죠. 뉴스를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정부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는 출산율 저하였어요. 어딜 가든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광고나 표지판이 보였고 TV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심지어 엄마가 친구들이랑 부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들었어요. 들었어? 엄마가 차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첫 아이 낳으면 960만 원을 준대. 믿어져? 엄마 친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 낳으면 125만 원을 더 준대. 진짜 애 낳으라고 정부가 많이 노력하긴 하네. 저는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랑 그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가 의자에 기대면서 설명했어요. 우리나라가 문제에 빠졌어. 미래의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할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정부가 사람들이 애를 더 낳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게 이상하게 들렸지만 다음날 학교 갈 때 보니까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온통 행복한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웃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큰 미소, 반짝이는 머리카락, 완벽한 치아.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정부가 하고 있는 다른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돈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 있는 가족들이 생활하기 더 쉽게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선생님이 칠판에 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에게 무료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있어.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집 구하기도 더 쉬워졌지.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애 낳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선생님이 참을성 있게 웃으셨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미래 때문이야. 젊은 사람들이 자라서 노동자, 의사, 선생님 같은 직업을 가져야 나라가 돌아가거든. 그날 오후 집에 가는 길에 정장을 입은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몇몇 여성들이 메달을 받고 있는 걸 봤어요. 기자들과 카메라가 주변에 가득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 저분들은 5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야.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가 요즘 그런 엄마들에게 특별한 메달을 주거든. 꽤 큰 행사야. 그 여성들이 햇볕 아래서 메달을 반짝이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걸 지켜봤어요. 자랑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피곤해 보이기도 했어요. 형제자매가 그렇게 많으면 어떤 기분일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날 저녁 가족끼리 저녁을 먹는데 부모님이 또 전쟁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는 항상 배경처럼 깔려 있었어요. 꼭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언제나 존재하는 무서운 괴물 같았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빠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 낳으라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전쟁에서 너무 많은 젊은 남자들이 죽고 있으니까. 엄마는 슬픈 표정이었어요. 김씨네 아들이 지난주에 돌아왔대. 근데 전과 같지 않다더라. 전쟁이 그를 바꿔놨지.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방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그 화려한 포스터들과 행복한 광고들이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드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특별한 집회가 열렸어요. 정부에서 나온 한 여성이 우리에게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녀는 웃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다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얘들아, 기억해요. 그녀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을 꾸리는 건 여러분이 커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랍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제 반 친구들 중 몇몇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어요. 특히 나이 많은 애들은 눈을 굴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냥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두 여성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새로운 연금 혜택 들어봤어? 한 여성이 물었어요. 아이 셋 이상 있으면 조기 퇴직해도 연금 다 받을 수 있대. 다른 여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 좋긴 한데 요즘 애 키울 여유가 누가 있어? 그리고 전쟁도 있고. 솔직히 애를 이 세상에 데려오고 싶지 않아. 그들의 대화를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 말들이 주는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정부가 뭘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제가 보고 듣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포스터 속 행복한 가족들, 메달을 받은 엄마들의 피곤한 얼굴, 전쟁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잘 되길 바라고 싶었어요.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길 바라면서도 잠에 들기 전에 뭔가 큰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과 메달을 준다고 해도 그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가끔은 제가 어른이 됐을 때 러시아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봐요. 우리 도시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살아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일할 사람들은 충분할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요. 그 희망을 작은 것들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어제는 이웃집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우리 아파트 전체가 축하했어요. 잠시나마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음식을 나누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금방 다시 찾아오죠. 오늘 아침엔 우리 집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낯선 여성들 무리를 봤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그분들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그분들이 두꺼운 옷을 껴입고 러시아의 추운 날씨에 적응하려 애쓰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서투른 영어와 몸짓으로 설명을 들으려 하는 모습도요. 참, 모든 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제가 잘 아는 러시아는 부모님이 알던 러시아와 너무 달라요. 가끔은 과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떠올라요. 러시아는 항상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길을 찾아냈지. 할머니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숨을 죽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전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빼앗아 갔어요.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창밖으로 조용한 거리와 지친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이 전쟁이 끝났을 때 과연 러시아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전쟁 전에는 남녀가 함께 일했지만 이제는 주로 여성들만 남아 있어요. 한때 익숙했던 러시아 말이 들리던 공장 바닥은 이제 여러 나라 언어와 다양한 억양으로 가득했어요. 스와힐리어와 요르바어가 어설픈 러시아어와 섞여 들리는 게 처음엔 굉장히 낯설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새로운 여성들은 배움이 빨랐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들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고 그 결과 긴 시간 동안 힘든 조건에서도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의 강인함과 끈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여전히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휴게실에서 들리는 속삭임들, 공장 바닥에서 오가는 불쾌한 시선들이 그 증거였죠. 일부 현지 여성들은 끝까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과 편견에 매달린 채 말이죠. 어느 날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올가라는 러시아 여성이 케냐에서 온 파티마와 큰 말다툼을 벌였어요. 둘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로 얼굴에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던 건 분명했어요. 순간 폭력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을 멈추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나타샤라는 러시아 여성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딱 몇 마디만 했어요. 그마저도 서툰 영어였죠. 우린 다 여기서 일해야 해요. 우리 모두 이 일이 필요해요. 말이 많진 않았지만 그 말로 분위기가 누그러졌어요. 올가와 파티마는 서로를 그리고 나타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결국 다 같이 이 상황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다 같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마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아프리카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몇몇 현지 남성들은 아프리카 여성들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마을이 술렁이기도 했죠. 여전히 쉽지는 않았지만 점차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정부의 계획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공장들이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도 적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와 생각들을 받아들이며 변화를 반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며 그 변화를 거부했어요. 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의 모습이 그립긴 하지만
이 여성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몇몇 여성들과 친구가 되면서 그들의 삶과 고향에 대해 배우게 됐어요. 그 덕분에 러시아 밖의 더 넓은 세상, 더 다양한 세상을 깨닫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절박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공장이 활기를 되찾고 러시아인과 아프리카인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가라면 과연 이게 충분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게 우리를 정말로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지금은 그저 우리가 계속 일하고 적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수밖에요. 러시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를 집이라고 부르게 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모스크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변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요. 전쟁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빼앗아 갔고 이제는 우리의 돈까지 가져가고 있죠. 우리 경제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더 악화되고 있어요. 정부가 연금에 쓰는 돈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될 정도로요. 2024년에 정부가 연금에 쓴 돈이 1.7조 원이었다고 해요. 꽤 큰 돈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2027년에는 그 금액이 6조 원까지 필요할 거라네요. 믿을 수 있겠어요? 불과 3년 만에 3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전쟁 때문이에요. 우리 용감한 군인들이 많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다쳐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분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아질수록 연금도 더 많이 나가야 하니까요. 문제는요,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마치 빈 돼지 저금통을 흔드는 것 같아요. 자꾸 돈을 찾아보려 하지만 이제는 나올 게 거의 없어요. 돈이 모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학교에 대해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사촌 동생 학교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벽에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고 책상은 너무 오래돼서 덜컹거려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였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나눠줄 책이 모자란다고요. 책 없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병원은 더 심각해요. 지난달에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복도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병실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의사랑 간호사들도 너무 지쳐 보였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람도 부족하고 필요한 약품이나 장비도 충분하지 않대요. 도로 상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출근할 때마다 포트홀을 피해가야 해요. 도로가 달표면 같아요. 시에서는 도로를 고칠 돈이 없다고 하네요. 전쟁이랑 연금에 다 쓰이고 있으니까요. 이게 다 큰 문제들만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비싸지고 있어요. 음식, 옷, 전기요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예요. 엄마는 여러 가게 돌아다니시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찾으려고 시간을 엄청 쓰세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참 강하고 위대하다고 느꼈어요. 큰 꿈과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여요. 정부는 계속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하는데 제가 주변을 둘러보면 대단함보다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여요. 제일 속상한 건 이 상황이 곧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점점 더 많은 돈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마치 모든 자원을 집어삼키는 큰 괴물 같아요.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이미 나라를 떠났어요. 여기서는 미래가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제 고향이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 친구들이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약을 살 돈이 없는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요. 큰일은 아니지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을 보면 다들 조금씩이라도 서로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 해결할 순 없어요. 큰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니면 계속 악화될까요?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가 바뀌어야 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돼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게 보여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창밖을 보며 제가 언제나 집이라고 불렀던 이 도시를 바라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그래도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동시에 느껴져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라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그것뿐이니까요. 전쟁을 멈추고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학교, 일자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군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그들은 그 사람을 배신자라 부르거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지금 이 글을 제 방에서 일기장에 쓰고 있어요. 제가 어른이 됐을 때 러시아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여기에서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야 할까요? 저는 제 나라를 사랑하지만 그 미래가 두려워요. 언젠가 우리 지도자들이 실수로부터 배울 날이 오길 바래요. 진정한 강함은 전쟁이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는 데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저 열심히 공부하며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저희 세대가 러시아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세대가 될지도 몰라요. 힘이나 두려움이 아닌 친절함과 혁신 그리고 평화를 통해요. 일기장을 덮고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들어요. 여기는 제 고향이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그 잠재력을 믿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제가 보는 것, 즉 치유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나라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